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가 공수처장 후보 결론을 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은 법 개정을 통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법치주의 파괴 행태라고 비판해 갈등은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2년 동안 전국에 11만 4천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임차인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국민의힘은 장고 끝에 악수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택배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생활물류법 제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택배와 화물업계뿐 아니라 여야도 입장이 엇갈려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대권 도전을 본격화하고 나선 국민의힘 잠룡들의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N 시작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고 야당은 법치주의 파괴 행태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거부권을 악용했다며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는 25일 법사위 법안 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반개혁 세력의 조직적 움직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결탄코 국회의 시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며 법치주의 파괴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들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공수처법을 또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어 최소한의 중립성이 검증된 공수처장을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언제든 빼앗아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 능력은 갖추어야 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데 대해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선언하면서 공수처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는 23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공수처 현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일명 조두순 방지법 등 80여 건의 민생 법안과 2019년도 결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혜진 기자. 네, 국회 본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의 공수처 결론을 내달라고 촉구를 했다고요? 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박 의장이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박 의장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위해 여야 지도부가 협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체의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공정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기대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진지하게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주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야는 본회의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에 자유발언을 통해 공수처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집권 세력을 위한 공수처를 출범시키려 한다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그전에 처장 선출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출범해야 합니다. 그래야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과 함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균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철저히 비호할 인물을 공수처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입법 독재를 또다시 벌이겠다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까? 네, 홍 기자, 오늘 처리된 법안들 좀 살펴보죠. 이 조두순 방지법 등 눈에 띄는 법안들이 있어요. 네, 최근 아동 성폭력을 저지르고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성폭력 등의 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한 사법경찰관리법이 처리됐습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조두순 방지법처럼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안들은 현재 법사위에 여러 건이 상정돼 있는데요.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등 정치 이슈로 법안 상정이 늦어지면서 어제 법안 심사 소위로 넘겨져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동 대상 성폭력범을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하게 하거나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 치료를 강제하는 법안 등인데요. 이 중 거주지 200m 밖 이동 금지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 법안도 있어서 최종 처리 여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홍예진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후관예우 방지법도 처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관예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관예우가 변호사로 개업한 법관이 판결에서 특혜를 받는 걸 말하는데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펌이나 기업에 소속돼 있던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되면 퇴직한 날로부터 2년간은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80개 민생 법안을 처리했고요. 또 2019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본회의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향후 2년 동안 11만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심각한 전세난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전세난 해소를 기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국민 혼란만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희연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이 담긴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최근의 전세난을 사과했습니다. 최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말 통과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 현상에 집값까지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가 대규모 전세 물량 공급에 나선 겁니다. 내후년까지 서울에 3만 5천 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최근 전세난을 가라앉히기 위해 전체의 30%가 넘는 4만 9천 가구를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합니다. 기존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신축 오피스텔 등 매입 약정 주택,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 물량을 확보합니다. 또 내후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전세를 도입했는데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추천 방식으로 운영되고 거주기간은 기본 4년에 2년을 더해 최대 6년까지 보장됩니다. 정부는 또 3,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60에서 85제곱미터 규모의 중형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6만 3천 가구 공급하고 소득과 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으로 전세 실수요가 충족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최근 전세난은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와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 수요 증가 등 복합적 요인 때문으로 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엊그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발언으로 이미 공개된 호텔방을 전월세 주택으로 돌리는 부동산 대책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혹평했습니다. 아무리 정책을 발표하고 해도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를 하고 이 부동산 시장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호텔방 전셋집 대책은 21세기형 쪽방촌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역시 암울한 부동산 시장을 더 망가뜨리지 말고 시장 논리에 맡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한도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내후년 대선까지 이 내보낼 후보가 없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왔던 국민의힘인데요. 요즘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숨죽여왔던 야권 인사들이 줄줄이 정치권에 드러내고 있는데요.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고요. 그리고 민주당을 탈당한 이 금태섭 전 의원은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 야권에서의 출마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기에 오늘은 이해훈 전 의원이 이 마포 포럼 정기 모임에서 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이들 외에도 앞으로도 이 출마 발표를 앞둔 인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네. 내일은 이현주 전 의원이 이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김선동 전 의원이 서울시장, 이진복 전 의원이 이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재중 전 의원, 박형준 전 공동선대위원장도 명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안에 부산시장 출마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이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네. 먼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오는 24일에 출판 간담회를 여는데 여기에 대한 고민 혹은 입장을 내비칠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최근 서울시의 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비판했는데 이걸 두고 이 서울시장 출마 여지를 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내년 4월 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날짜가 다가오고 여야 정치권 시선이 쏠리면서 하나둘 이 짜임새를 갖춰가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군요. 야권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모습인데요. 지금 여당 쪽은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상호 의원은 다음 달 공식 출마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리고 박주민, 박용진 의원의 출마도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민주당에는 이 연대 이야기가 없냐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할 거라는 예상이 점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상이 힘을 받는 그 지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아시다시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범죄 의혹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남성이 아닌 여성 후보를 내세우면서 이미지 회복을 꾀한다는 분석입니다. 이 분석이 맞으면 박영선 장관도 리스트에 유력하게 오르는데 심상정 전 대표가 심상정 전 대표로 후보가 단일화가 됐을 때 갖는 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정의당 후보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네.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내후년 대선에서 정의당과의 공조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야권 연대로 돌아오면은 결국 가장 관심을 모으는 건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대표일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람이 바라보는 위치는 서로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서울시장 자리를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고 운을 띄웠는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전체 여론을 보면은 금태섭, 안철수 두 사람 모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기를 바라는 그런 네. 모양새입니다. 여기서도 그 이유는 이 두 가지 정도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중도층에서 승부가 갈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뒤쳐져왔던 국민의힘은 중도로 분류되었던 금태섭, 안철수와의 선거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아까랑 비슷한데 조금 더 멀리 바라본 분석입니다. 네. 금태섭이든 안철수든 이 선거 내지 후보 단일화 과정을 통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은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내후년 대선 후보로 또다시 나서는 건 정치적 부담도 있고 사실상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행해진 단일화는 아니지만 멀리 볼 때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상 중도층을 안고 대선에 나서는 이점까지 노릴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 7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어제 기자회견에 가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대선 후보 카드를 보다 유리해진 고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런데요, 누가 어디에 올라오든 여당으로서는 좀 이런 야권 연대 움직임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견제의 목소리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의원입니다.
금태섭, 안철수, 오세훈을 겨냥하면서 이 시비 걸기 전에 자기 비전부터 내놓으라고 좀 비판했습니다. 네. 특히 자당 의원이었다가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게 이 앙금이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 국민의힘 입당엔 선을 걷던 금 전 의원을 향해서 결국 상투적인 정치 공학, 야권 단일화극을 거치려는 거 아니냐 평가 절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한 비판은 어제 정청래 의원도 있었는데요. 이 사적 욕망을 위장해 보겠다고 이 친정집 우물에 침 뱉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가 사회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과 실질적 보호장치 없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 법안은 택배 서비스 사업을 등록제로 시행하고 택배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식 보장 등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전국 택배연대 노조는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노동자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고 택배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며 생활물류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택배 종사자들을 규정하는 아무런 법과 제도가 없어서 당하는 현재의 불이익, 장시간 노동의 고착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법조문 하나라도 필요하다 저희는 절박해서. 그러나 화물업계는 생활물류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택배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운송수단을 화물차 외 승용차 등으로 확대하면 과당 경쟁으로 화물 운송업 종사자가 모두 고사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사업자들은 자가용 화물차를 통한 불법 유상 운송의 일을 하고 있어 법 제도를 통해 이를 허용할 경우 심각한 시장 질서 해소 문제가 발생됩니다. 민주당은 고속 성장하는 택배업을 관리하고 택배기사의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택배 노조 측에 힘을 실었습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부족한 법이라도 있어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량에 대한 부분, 배송 시간이나 수수료, 초과근무, 휴가 이런 부분들 표준계약서에 담아야죠. 반면 국민의힘은 택배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엔 관련 내용이 턱없이 부족한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택배 기사분들의 권리 보호에 대해서 표현은 있지만은 되게 미흡해요. 기존 화물업계와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너무나 큰 법이라고 봐서 이 법은 어떻게 보면 뒷일은 나도 몰라 법이에요. 이 밖에 여야는 정부가 화물업계와 택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 상생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은퇴한 체육인들의 지원 혜택을 정비하는 내용의 체육인 복지법 공청회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여야는 법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지만 지원 대상 등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비인기 종목과 생활체육인뿐 아니라 국가대표를 지내고 은퇴한 선수 중 상당수가 안정된 진로를 찾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에 따라 체육계에서는 은퇴 선수들의 취업 지원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제정이 오랜 수건 과제인데 오늘 국회에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8,000명의 응답자 중 63%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또는 대학 재학 중에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이 중 58%만이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체육인들이 은퇴 후 열악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비인기 종목의 체육인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지원 사업이 일부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하위 규정에 위임돼 있어 법적 근거가 미약한 데다 체육인 복지 사업이 여러 체육단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체육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잡다한 내용을 이렇게 담다 보니까 짜집기 법안이 되어서 오히려 국민들의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인 복지와 관련해서 또 필요한 규정들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들어가면 국민들의
이해도 혹은 가독성, 집중도가 떨어질 것은 저는 자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체육인복지법을 제정하면 기존 국민체육진흥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법 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미 제정안에 포함된 대부분의 내용들이 체육인 복지 사업으로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으로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제정이 반드시 법 적용을 받을 체육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검토가 필요한 대목으로 지적됐습니다. 체육인 기본법은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체육인 복지법의 핵심으로 꼽히는 체육인 복지재단 설립에 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검증 과정에서 각종 범죄와 부동산 투기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당 재보선기획단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과 뺑소니,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투기성 다주택자 등에 대해 예외 없이 부적격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기준은 당내 기구와 협의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보선기획단은 다음 달 첫 주에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식량 안보 수호를 주제로 민생정책 간담회를 열고 농축산업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 FTA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참여하면서 농가의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습니다. 농해수의 야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정부가 유례없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면서 농업 예산은 2.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산업인들은 RCEP과 관련해 사전에 농업 분야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19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오늘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던 뜨거운 이슈, 바로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이었죠. 앞으로 2년간 다세대와 빈상가, 호텔 등을 활용해서 임대주택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호텔 전셋집이라며 야당이 일제히 공세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차라리 캠핑카를 제공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오늘 오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부 대책이 전세 대란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희망 고문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하 의원은 3개월 이상 비어있는 임대주택을 무슨 큰 선심 쓰듯이 이제야 내놓겠다는 것도 황당하고 최신식 공법이라며 모듈러, 즉 조립식 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것도 터무니없다며 그럴 바엔 차라리 캠핑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김현미 장관이 호텔 전월세가 반응이 좋다고 한 말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전셋집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에게 먼저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김현미 장관은요, 호텔과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이 전체 3%인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책이 들썩이는 전세 시장과 뿔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이틀 전 총리실 산하 검증위가 김해 신공항을 사실상 백지화하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가덕도 신공항을 놓고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죠. 야권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음식에 비유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민주당은 신공항이라는 떡 하나 던져서 어떻게든 이겨보려 합니다.
TK와 PK 간 감정의 골이 충분히 깊어지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동네 파전 뒤집듯 뒤집을 겁니다. 오늘 아침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부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와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이 결국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이라며 선거 하나를 위해 국가적 대사업을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원하는 건 부산의 발전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뿐이기 때문에 신공항이라는 떡 하나 던져놓고 결국 지역 간의 갈등만 부추긴 채 동네 파전 뒤집듯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에 대한 국정조사나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부산 경남적 여론을 의식한 듯 안 대표는 자신의 말에 서운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그러나 욕을 먹고 돌을 맞더라도 나라 전체를 생각해서 아니라고 판단이 될 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여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시키고 노무현 공항이라는 명칭까지 흘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비난을 기꺼이 수용해서 가덕도 노무현 국제공항이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고 SNS를 통해서 응수하면서 또다시 시끌시끌한 모양새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덕도 신공항, 앞으로도 과연 순탄할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세 번째 정치톡입니다. 얼마 전 방송인 서유리 씨의 자발적 비혼 출산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응원의 메시가 잇따르며 공론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일각에서 비혼 출산이 우리나라에선 불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오해라며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닙니다. 심지어 난임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도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서유리 씨의 비혼 출산 이후 수많은 기사가 쏟아지고 공론화가 시작되는데 몇 가지 오해가 있다며 일단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를 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임신을 위한 체수종 시술 시 시술 대상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서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엔 서명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선 비혼모 출산이 불법이란 오해가 왜 나왔을까요? 한 정책위 의장은 그 이유로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병원들의 윤리 지침 문제를 꼽았습니다.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 윤리 지침에 법적 혼인관계여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돼 있다며 보건복지부를 향해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오늘 설명회를 갖고 비혼 출산의 불법 요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혼모에 대한 정자 기증이나 지원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여성계의 지적인데요.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이 법률적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주셨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동남권 신공항이라고도 하고 네. 영남권 신공항이라고도 얘기했었는데 네. 이게 무려 17년간 사실은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번에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김해 신공항에 대한 그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시끌시끌하거든요. 네. 이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이 동남권 신공항은 뭐 그동안에 추진과 무산이 계속 반복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선거를 앞두고 좀 정치적 셈법이 있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이게 출발은 2003년 1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처음
부산에 가서 이제 간담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지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공항 얘기만 했었죠. 영남권 뭐 관문공항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보면 대개 선거 공약으로 신공항을 만들어줄 것처럼 이제 공약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집권을 한 이후에는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임기 말쯤에 가면 다시 이걸 뭐 무산시킨다든가 하고 네. 그 다음 선거에 또다시 공약으로 내세우고 아마 부산 시민들 가운데는 이런 기억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다시 또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이 공약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뭐 환영 입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그 네. 여론조사 기관들 관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역풍의 기운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님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에는 이제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뭐 좀 정치인들이 좀 활용한다. 뭐 어느 정도는 좀 용인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에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부산시 도시계획에 처음 등장한 게 굉장히 오래돼요. 1992년입니다. 20년 전이군요. 예, 20년이 훨씬 더 거의 됐죠. 30년 30년 가까이. 예.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 정도만 호남 사람이고 네. 다른 분들은 이른바 TK 또는 PK 경상도 분들이 많은데 그 좀 문제가 있어요. 이를테면 김영삼 대통령 뭐 부산 사람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부산.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대구 경북 쪽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부산이시고 하죠. 그래서 이게 대구 경북 쪽하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이쪽하고 이제 너무 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해온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이번에 그 사실은 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지금 갑자기 내놓은 건 아닙니다. 이게 2018년 6월 달에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 그때 민주당 바람이 불어서 다 가져갔죠. 그래서 네.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국무총리실에다가 이게 그 김해 신공항이 이게 맞는 거냐 검증을 해달라라고 공식 요청을 했고요. 그 결과가 이제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달에 이미 이게 김해 신공항이 이게 무산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가덕도 쪽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이미 예고가 됐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기사를 이제 그렇게 좀 썼었죠.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거는 이번에 그 검증위원회 결론도 원점에서 재검토해봐야 된다. 이 김해 신공항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건데 아니 갑자기 뭐 가덕도로 뭐 결정이 난 것처럼 막 너무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또 이제 대구시장님은 절대 안 된다. 밀양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해묵은 논쟁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불성사한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를 하신 대로 공방이 정말 뜨거운데요. 이 가덕도 신공항이 내년 부산 보궐선거에 거의 판을 흔들 만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없을 수는 없죠. 영향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아까 오후에 보도자료를 냈어요. 부산의 국회의원 15명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내일 아침 9시 반에 이제 발표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네.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러는 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정권 넘어가는 것보다 자기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 당선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뭐 절대 안 된다. 이제 펄펄 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선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른바 대구 경북하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이쪽에 이제 그 당심 같은 게 갈라지면서 국민의힘 안에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야권한테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국민의힘이 벌써 수십 년 집권 경험이 있는 노련한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여당에 이렇게 놀아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이제 여당하고 대치 전선을 거가면서 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뭐 저희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러니까 TK와 PK 사이의 그 어떤 갈등 이 고를 메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정당보다는 본인의 앞날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국회의원들로서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대구 경북의 이익을 위해서 어찌됐든 간에 뭐 본인의 소신이야 어쨌든 간에 그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부산, 울산, 경남 또 마찬가지란 말이죠. 네. 그건 정당이 국민의힘 소속이냐 민주당 소속이냐 하고 또 달라요. 자기의 정치적 미래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TK와 PK 간의 갈등은 저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의 국회의원들은 아마 몇 명의 예외를 빼고서는 다 가덕도 신공항에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부산의 민심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이 카드가 정말 현재 부산의 민심을 흐름을 전체적으로 뒤엎을 만한 카드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미지수입니다. 지금 부산에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이게 17년간 나온 얘기거든요. 나온 얘기인데 만약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본인이 공약을 하고 당선되면 그걸 곧바로 추진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역시 이 또한 불신이 많다 하는 점이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좀 속내가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TK, PK 여론이 엇갈리기도 하지만 또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 내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가덕도 신공항 검토에 긍정적인 반면에 주호영 대표가 김해 신공항 백지화 관련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야당의 이 딜레마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당 대표죠. 비상대책위원장이니까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부산시장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산의 어떤 민심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르죠. 본인이 대구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또 국민의힘의 어떤 전통적인 지지층, 이른바 정통 보수라고 할까요? 이쪽의 지역적 기반은 이제 대구 경북입니다. 그래서 그쪽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꼭 주호영 의원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양쪽,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의 의견이 갈라지면 양쪽을 다 어느 정도는 대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김종인 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각각 하고 있는 거지. 뭐 이 두 분이 생각이 전혀 달라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봐도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은 우선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이겨야 하는 책무가 본인한테 있고 자기 임기가 내년 4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이겨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든가 아니면 이겨놓으면 다시 또 내후년 대선까지도 김종인 그 위원장한테는 뭔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출마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민의힘에서 다시 또 뭐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김종인 위원장은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찬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대구 경북 그러니까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또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일단 반대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가덕도가 4년 전에 이 꼴찌 후보지였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뭐 특별법으로 절차를 건너뛰고 이번에는 좀 어떻게 현실화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전망을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모든 절차 어찌 보면 다 무시하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과 저 여권이 저는 하겠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저한테는. 근데 이제 4년 전에 바로 꼴찌였다고 그때는 밀양에 또는 가덕도에 그 활주로를 하나 만드는 방안, 두 개 만드는 방안 이렇게 해서 4개 안을 하고 그다음에 김해 신공항 확장하는 방향, 김해공항 이렇게 해서 5개 안을 가지고 했는데 가덕도가 4위, 5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돌파해야 될 대목인데 그런 걸 뭐 지금 경제성이나 뭐 이런 하나하나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돌파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돌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어떤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보는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부산, 울산, 경남에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 역작용, 역풍 이런 거를 이제 그 뚫고 나가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근데 민주당에는 대구 경북에 국회의원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서 별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쪽에는 국회의원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제 유권자들이 어떻게 의도를 읽느냐 이게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아 이건 내년 그 보궐선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역풍 가능성이 있어요. 이 뭐라 그럴까 이번에 검증위원회 결론도 원점 재검토하라는 건데 뭐 갑자기 가덕도로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꼭 부산 유권자들이 좋아하기만 할까요? 그런 부분 참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제 야당의 국민의힘 쪽의 부산 지역 의원들도 이걸 여당하고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서둘러서
야당 의원들끼리만 먼저 법안을 발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덕도로 조기에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대구 또 신공항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나 또 야쪽 의원들이 좀 협조할 가능성이 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던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이제 대구 경북의 그 통합공항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어느 하나가 영남권 관문공항이 되리라 이런 거보다는 대구 경북은 또 대구 경북대로 공항이 만들어지고 부산 울산 경남은 또 그쪽대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결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영남권 관문공항이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섣부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정치에 이제 상상력이 뛰어난 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금도가 필요해요. 정치인 또 정당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최종적으로 국민이 생각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어떤 정치적인 의도 같은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했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과연 이번에는 매듭을 짓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송 기자께서 발제해 오신 주제 어떤 다음 내용이죠? 대통령 선거를 2022년 3월에 하죠.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를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국민의힘 쪽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비대위를 맡을 당시부터 당내 잠룡들에 대해서는 평가가 야박했던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이 세 사람을 콕 집어서 당내 대권 주자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를 힘실기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힘실기 측면이 있지요. 그런데 좀 그동안 너무 힘을 안 실어주시다가 뒤늦게 당내에서 하도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좀 뒤늦게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김종인 효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나이도 일단 한국 사회에서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나이가 많으시고 경륜도 많고 이런 분이 대표로 있으니까 다른 정치인들 굉장히 좋은 정치인들이 많은데 다 이렇게 꼬마처럼 미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뉴스에는 김종인 위원장만 나오고. 아니 이래하고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이 막 이제 불평불만을 했죠. 그러니까 김정인 위원장이 그걸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 당에도 이런 좋은 대선 주자들이 있다라고 이제 한번 이제 띄워준 거죠. 이제 이걸 보육 리더십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던데 이게 꼭 좋은 거는 아닙니다. 사실 대선 주자 정도 되는 분들은 김정인 위원장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좀 본인이 치고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이런 게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사람을 콕 집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윤석열 매기 효과라고 봅니다. 매기 효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1월 달이나 12월 달쯤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대선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노력이 실패한 것 아니냐 하는 분석도 당내에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기존 주자들한테 눈길을 돌려야 되는데 기존 주자들은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전혀 뜨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당 밖에 있는 정치를 할지 안 할지도 아직 모르는 그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범야권으로 해서 날개를 단듯이 저렇게 나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이 최근에 너무 많이 부각돼서 국민의힘에는 사실상 아무도 없다. 맨 당 밖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안철수 대표, 이제 전에 있었던 홍준표 전 대표 이런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당내에 있는 여기 오세훈 전 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이런 분들은 유승민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지금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이제 인큐베이팅의 필요성 이런 거를 지금 보육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보육이 영어로 얘기하면 인큐베이팅입니다. 이제 그런 필요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띄워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저는 미지수입니다. 네, 이제 좀 거론되는 후보들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직접적으로요. 그 세 사람 중에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가 좀 눈에 띕니다. 서울시장은 안 나가고 바로 지금 차기 대선에 직행할 뜻을 지금 분명히 했는데요.
사무소 개소식에 지도부와 현역 의원만 6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좀 이 국민의힘의 최대 개파가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 60명이면요. 지금 대략 그 이제 1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 그러면 절반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저 사무실 개소식이나 이런 데 가면요. 그냥 그 개파가 아니고서도 그냥 가서 명함을 내미는 의원들이 저는 다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그 오세훈 전 시장이나 아니면 원희룡 지사가 사무실 개소식을 했다. 내가 대권 출마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도 또 한 5, 60명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과거에 보면 1997년도에 신한국당의 구룡이라는 대권 주자들이 있었는데 그 대권 주자들 사무실 개소식에 다 모인 의원들을 합치면요. 당 소속 의원의 한 5배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현상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곧바로 개폐가 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 선두주자로서 일단 깃발을 꽂았다 하는 데 의미를 두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행사 품앗이라고 있어요. 의원들끼리 서로 뭐 출판기념회 하면 우르르 가줍니다. 이제 머리숱 채워주러 뭐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승민 전 의원 참 좋은 정치인이에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뭐 그 아버님도 정치를 하셨고요. 근데 이게 당내 의견을 들어보면 참 쉽지는 않아요. 지난 대선에 출마했었죠. 이분이 4등 했는데 6.76%.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겨우 이겼어요. 이분이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에서도 12%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크게 밀린 거죠. 특히 대구 경북에는 아니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신한 거 아니냐. 네. 뭐 사실 누가 배신했는지 좀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유승민에 대한 배신자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바 정통 보수 성향 유권자들한테 이제 그 호소하지 못하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이게 본인이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런 게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요. 오세훈 전 시장도 서울시장 출마설 일축하고 지금 대권행에 방점을 두는 모습인데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광장 공사 등에 현안에는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1위인데요. 오 전 시장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유승민 전 의원 행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뭐 서울시장을 과거에 2번씩이나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맨 그 마지막에 이제 무상급식 문제 가지고서 사실 서울시장을 사퇴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어찌 보면 지금 이 전국 변화의 하나의 단초가 됐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는 오세훈 전 시장의 그 일종의 전과죠. 정치적 전과. 그 부분에 관해서 여전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이 어떤 대권 행보를 하는데 약간 부담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본인은 지금 사실은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오세훈 전 시장이 상당히 앞서 있어요. 특히 네. 서울시장을 출마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장 많이 앞서 있고 그렇습니다. 경쟁력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본인은 서울시장보다는 내후년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뭐 정치라는 건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확정된다면 서로 대항마로서의 이런저런 가능성은 전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대외적으로 하는 말하고요. 좀 가까운 사람들이 전하는 얘기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도 서울시장 쪽에 미련이 많다고 그래요. 사실은 서울시장 이 쉽겠습니까? 대선이 쉽겠습니까? 아무래도 서울시장이 쉬운 거고요. 네. 또 대선을 나가려면 뭐 여러 가지 조직과 돈과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당에서 좀 분위기만 잡아주면 뭐 서울시장으로 나갈 생각이 없지 않다고 해요. 아직 확실하게 결심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중앙 정치로 좀 넓히려고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 그러니까 현재 서 있는 입지가 좁기 때문에 앞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더 넓다. 뭐 맞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가 좁기 때문에. 현재가 좁기 넓어질 때문에. 일밖에 없. 예, 역설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거죠. 마포 포럼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해야 원희룡이 해야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만 쭉 했길래 제가 그때 이제 디지털 인터넷에다 좀 기사 자세히 썼어요. 그 강연 내용을 자세히 소개를 해주고 아니 그런데 왜 원희룡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해야 되는지가 빠진 것 같다. 왜 원희룡이라는 얘기가 왜 없냐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적인 기사를 썼더니. 그 다음날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뭐, 기사 잘 써줘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미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했는데 기사를 잘 써줬다고. 네. 아니, 뭐, 그런 좀 약간 비판도 해서 조금 뭐 미안하기도 하다 그랬더니, 아니, 괜찮대요.
자기 이제 그 얘기 앞으로 좀 많이 이제 그 할 생각이라고 하고요. 아직은 인지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좀 그런 현상이 있는데 아직 워밍업도 시작하지 않았다.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인데 왜 원희룡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달라질 겁니다라고 의욕을 보이시더라고요. 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쪽 이제 국민의힘의 전신,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건 이제 과거 신한국당까지 내려가면요. 거기에서 사실은 개혁 세력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항상 붙어 다녔어요. 응? 남경필 전 그 경기도지사, 네. 원희룡, 정병국 뭐 이런 사람들이 왜 남원정 뭐 이런 얘기로 많이 해서 그때는 이제 서울에 그 지역구를 두고 있었을 텐데 그때 이 당내에서의 개혁 세력으로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은 서울에서 낙선하고 뭐 이제 제주지사로 가면서부터 중앙정치무대에서 사실 상당히 멀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중앙정치무대에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중간에 약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마 배전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즘엔 뭐 서울에 자주 온다 뭐 이런 얘기는 들리는데 기사에는 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 밖에 홍준표 의원이 있죠. 대권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이미 이제 지난번에 2017년에 한번 그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못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만두면 아마 들어오긴 할 텐데 당내에서 뭐 그렇게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거기도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대선은 그 재수생이 강세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당연히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것 같고요. 그걸 이제 한 당에서 한꺼번에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결선을 하느냐 이런 정도 차이입니다. 저는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런 분들 다 대선 재수에 나설 걸로 예상을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 예, 국민의힘의 이 전통의 정당이고 좋은 정치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김정인 위원장 체제에서 너무 좀 기가 눌려서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역동성입니다. 기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행운의 여신은 용감한 자를 좋아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승리는 도전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논평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신공항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공항이 이제 2003년에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때 공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역대 정부가 계속해서 공약만 하고 실질적인 첫삽을 뜨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도 근본적 재검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뿐이지 가덕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직은. 이런 상황이면 또다시 이번 내년 보궐선거에 이용하고 그다음에 후년 대선에 또다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정치권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따른 역작용, 역풍도 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17년 우린 신공항 과연 효험이 있을까? 이걸 한 줄 평으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날씨가 많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 선까지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오늘보다 17도 정도는 낮은 만큼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